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또 오랜만에 북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책을 꼭 보고 우리가 그 세상에 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또 책을 그냥 쭉 읽어 나가기보다는 책의 구절구절들을 좀 읽어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감상문, 독서 감상문 형식으로 북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책은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입니다. 듀얼 브레인의 이 가운데 브레인 안에 AI가 있죠. 바로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 이런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이고요. 이선 몰릭이라는 이 저자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뭐 제가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2024년에 타임즈가 성공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렇게 뽑혔고요. 또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부교수로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AI 공학 전문가라기보다는 AI를 활용하는 경영, AI를 활용한 산업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이 책은 참고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선정 2024년 올해의 책, 또 아마존 선정 2024년 과학 분야 올해의 책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서 지금 명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메타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2025년은 AI의 결정적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을 남겼는데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적어도 AI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라는 것을 좀 주안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제 서문부터 제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역시 저자가 어떤 가슴 뛰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여기서는 3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이렇게 들어간 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도 저랑 제 채널에서 예를 들어 즉시 분석 같은 걸 보시면 되게 피곤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거시경제 데이터를 만날 때마다 너무 기다렸던 데이터를 만나는 거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몸은 지칠 수 있지만 FOMC 회의가 새벽 4시에 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당연히 지켜보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 놓고 일어나듯이. 근데 이 저자도 마찬가지 AI를 대하는 그 마음이 뜬 눈으로 3일 밤을 지새운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는 누구든 인공지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최소한 3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될 것이라 믿는다. 물론 이분의 믿음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AI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흥분도 있지만 불안도 같이 찾아온다라고 이분의 정서를 말씀 주셨고 9페이지에서 세상을 뒤바꿀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과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기술들이 뭐가 있었나?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과거에 증기가 도입이 됐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바퀴가 도입됐습니다. 세상을 뒤바꿔 놓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뒤바꿔 놓을 만한 굵직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다 뭐예요? 바꿔놓을 기술이 첫 번째 증기, 두 번째 전기, 세 번째가 인터넷 아니었습니까? 3차 산업혁명.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이른바 AI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있기 전과 후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지금의 이 AI가 세상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를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그림 속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뒤바꿀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에서 개인 맞춤 교육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 영역에 걸쳐서 AI가 발전되고 있는데 여기서 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학생들 앞에서 AI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사업계획서를 시로 바꾸고 공동 창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주었다. 이분의 경영학 강의의 방식인 거죠. 워낙 또 기술혁명 그리고 기술경영 이 부분에 정통하고 계신 분이니까 실제 수업 시간에서 AI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도 한번 써보고 그 사업계획서를 시로도 바꿔보고 그죠? 실제 창업자 역할도 수행해보는 그런 여러 역할 수행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11페이지로 넘어가면 설레고 흥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긴장과 불안도 느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작업의 상당 부분을 AI가 해낼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여전히 방사선 전문의를 희망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카피라이터가 5년 후에도 여전히 좋은 직업일까요? 이 AI가 나의 직업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교육 훈련 과정을 하고 있는데 AI가 이것을 다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관점에서 이 학생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감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AI가 아니고서라도 전화 상담사가 상당 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졌잖아요. 챗봇이 대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휴게소 인터체인지가 이제 요금 수신원이 상당 부분 사라졌어요. 하이패스가 그걸 대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일자리도 이런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 아닌가? 혹은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는데 정작 이 자녀가 다 성인이 돼서 역량을 충분히 사회에 보여줄 그 시점에는 AI가 이미 대체하고 있는 그런 직업의 유형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긴장감, 불안감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흥분도 있지만 야 이거 놀랍다. 이 기술 대단하다 하는 놀라움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 역시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도 물론 알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교수님이시죠. 교수님의 역할도 분명 대체될 수 있다. 뭐 저는 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역시 제가 경기를 판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저보다 더 명확하게 경제를 전망하고 경기를 판단하고 미래의 모습을 그림 그려주는 AI가 등장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실 필요도 없고 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는 제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AI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될지를 그림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서 전달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1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코딩을 도와달라는 내 부탁에 비윤리적인 요청이라고 비난하는 챗봇과 언쟁을 벌였고 적절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이미지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하는 일의 아주 많은 부분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직감했다. 인간이 아니고 지각이 없는데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AI는 또 지각하지도 않아요. 퍼셉션을 뜻하죠.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공동지능이라고 합니다. co-intelligence, 공동지능. 이 공동지능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지금 이 AI가 갖고 있는 역량이 거기 공동지능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느끼면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제 채널에 우리 앞에 PD님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오피셜 클럽에서 오프라인 특강 할 때 오시면 우리 PD님들 다 만나시죠? 근데 우리 PD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데 어떤 썸네일을 보시고 그 썸네일을 클릭하셨을 거예요. 그 썸네일 AI를 가지고 만듭니다. 저도 여러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고 AI에게 질문하는데 이런 세상이 바로 검색하기라는 시대에서 질문하기 시대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검색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답이 맞는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하고 질문하면 답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 AI 시대이니만큼 질문할 줄 아는 역량. 저는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과거 우리 한국이 소위 선진국들을 그냥 빠르게 쫓아가는 과정이었을 때는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 선진국 언저리까지 오는 과정은 암기하기, 그죠? 그리고 그냥 주어진 것을 그대로 이해하기, 답을 말하기 이런 역량이 굉장히 필요했을지 몰라요. 빨리 주판 두들기고요. 빨리 계산하고 시간 안에 계산하고 그리고 빨리 많은 것을 암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인재가 됐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암기자라는 사람이 인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 언저리까지 오는 여정에서는 그게 중요한 역량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의 의견을 드려보면 그건 지나온 역사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카메라 똑같이 빨리 만들면 돼요. 추격하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 똑같이 만들면 됐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만들어가고 똑같이만 만들어 나가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없는 무언가의 모델, 세상에 없는 무언가의 장르를 던져야 돼요. 세상에 없는 것. 이제는 암기하기가 아니고 따라하기가 아니고 빠르게 습득하기가 아니라 질문하기입니다. 왜 이런 건 없지? 왜 이래야만 하지? 이렇게 바뀌면 안 되나? 하는 그 문제 제기를 던지고 질문할 줄 아는 이게 역량인 거예요. 미래형 인재, 지금 우리 AI 시대의 인재는 질문할 줄 아는 자예요. 과거의 인재는 답을 잘하는 자예요. 주어진 답을 성실히 맞출 줄 아는 자. 아닙니다. 이제는 질문할 줄 아는 자, 문제 제기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인재라는 거죠. 여러분의 어쩌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종종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 질문할 줄 아는 자,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녀를 육성하는 것 그게 하나의 미래형 인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답을 더 잘 외우는 자. 그래서 부모님이 어린 자녀와 소통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건 이거야 답을 알려주시지 마시고 계속 질문하세요. 이건 왜 이럴까? 그렇게 답변하면 그래?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어?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할 줄 아는 것. 그게 역량이 아닐까? 이건 저의 후기입니다. 지금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후기예요. 역시 그런 AI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14페이지의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AI는 전문가들이 범용 기술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범용 기술은 영어로 GPT예요. GPT가 General Purpose Technology. 이게 범용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증기기관, 인터넷 이런 게 범용 기술이에요. 역시 AI도 범용 기술이에요. AI를 활용하지 않는 산업은 없어요. 의료 산업에서, 교통 산업에서, 유통 산업, 금융 산업, 콘텐츠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AI가 활용됩니다. 범용 기술이죠. 이 범용 기술을 GPT라 하고 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담을 드리면 챗 GPT 할 때 GPT는 다른 철자를 쓰죠. 이 GPT라는 철자가 같은 것뿐인데 그 GPT가 generative 생성형이죠. 생성형. generative 생성하다.
생성형, 그리고 pre-trained, 미리 학습을 시킨 거예요. 미리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게 챗 GPT에서 GPT의 약자예요. 범용 기술 GPT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범용 기술의 등장이기 때문에 역시 AI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나라는 것을 그림 그리셔야 하겠고, 그 그림 그리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분명 생산성을 놀라우리만큼 증가시키겠구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어, 노동력을 투입해요. 그리고 그 노동력에 투입한 대가, 아웃풋이 거둬져요. 근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생산성입니다. 근데 AI를 활용한 사람의 노동력은 더 많은 아웃풋을 가져오죠. 우리 PD님도 썸네일 만드신단 말이에요. 직접 그려서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챗 GPT를 이용하고, 그죠?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좋은 썸네일을 그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나는 화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얼마 전에 겨울꽃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을 때 한 음악회사 지인 친구가 그 음악을 받아들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30분 만에 또 다른 음악을 던져주는데, 뭐 굉장히 죄송하게도 우리 작곡가가 만든 그, 그 음악보다 더 멋있더라고요. 우리 작곡가는 이 이야기를 좀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AI를 활용하는 자는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인구 구조 변화의 세상 속에서 생산성을 늘려서 나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또 AI의 활용이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우리 한국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54페이지로 건너가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나오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이점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singularity. 이 singularity, 특이점은 뭐냐면요, 함수에서 결과값을 정의할 수 없는 한 점을 가리키는데, 1950년대에 저명한 수학자 존 폰 노이만, 이분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인간사가 지속될 수 없는 미지의 미래를 지키는 용어로 이름 붙였다. AI 분야에서 특이점은 초인공지능이 예상치 못한 동기를 품고 나타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 AI 시대 말 그대로 특이점이죠. AI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내용은 좀 본론으로 진입하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AI 시대에 나의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갈까, 이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함께 읽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공동지능이 되는 네 가지 원칙이라는 부분 76페이지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편에 이어서 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이 책, 소위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 이 책을 가지고 북 리뷰를 하는 중이고, 여러분께는 저의 독서 감상문과 같은 형태로 책을 읽고 저의 의견을 좀 보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AI와 협업하기 위해 정해둔 네 가지 원칙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 AI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AI는 적이 아니라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는 적이 아니다. AI는 나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주체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25년부터의 미래는 AI를 활용하는 자와 활용하지 않는 자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한 교수님은 그 조교로부터 자기 이메일을 인쇄를 받아서 책상 위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 교수님은 인터넷에 로그인하고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을 하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훈련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교들이 있었으니까 조교들한테 나한테 온 이메일 인쇄해서 책상 위에 올려놔 이렇게 하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메일을 인쇄받은 이메일을 읽어 나가시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연구자 생활을 처음 임관했을 때 한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제 초임 연구원으로서 어 이 인생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거의 이제 고령 연배가 꽤 있으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수기로 계산해 내시는 모습을 뵀어요. 정말.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기억하십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모눈 종이라 하나요? 모눈 종이 맞나요? 이렇게 그 모눈 종이에 자대고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리셔서 계산해 내 가지고 기울기랑 이런 걸 계산해서 직접 그리셔서 그 모눈 종이에 그린 그래프를 보고서에 오려서 붙여서 보고서를 쓰셨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지 않기 시작했고 2000 년 2010 년대 정도 들어서 그렇게 안 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역량, 엑셀을 활용하거나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도태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1편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뭡니까? 범용 기술이지 않습니까? 범용 기술. 전 산업에 걸쳐서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연구자들 사이에 범용 기술이 바로 이 통계 패키지 혹은 엑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예 도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그 범용 기술이 AI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다면 그럼 이 범용 기술 AI를 익숙하게 활용해 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1번입니다.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76페이지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할 수 있는 일을 잘 알아두면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면 AI가 무섭거든요. 또 막연하게 알면 그냥 AI를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AI는 전 분야에 활용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AI에 의존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이 뭔가 리포트를 쓰는데도 AI를 활용할 수 있고 음악을 만드는데도 전 분야에 걸쳐서 활용되니까 일단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 여기서는 초대한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AI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AI의 미묘한 차이, 한계, 능력을 잘 이해하는 사용자는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인 사용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때가 많다. AI를 업무로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부분처럼 여러분들이 AI를 여러 삶의 곳곳에서 또 작업의 여러 공간에서 초대하시기를 좀 저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83페이지 두 번째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인간이 주요 과정에 계속 개입한다. 자, AI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인간의 도움이 있을 때 AI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AI가 발전하여 인간의 도움이 덜 필요해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AI를 공동지능으로 활용하는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이 주요 과정의 일원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AI에 계속 의존적이지 말고 AI를 활용하되 계속
개입하라는 거죠. 어 여기서 83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human in the roof라는 단어가 있어요. human in the roof. 이 개념은 전산 시스템과 자동화의 초기 시절에 유래되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용어는 AI의 학습에 인간의 판단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미래는 AI의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계속 개입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그 효율성과 속도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AI에 맡기고 싶어질 수 있다. 하지만 AI에는 예상치 못한 약점이 있을지 모른다. 우선 AI는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AI는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학습 훈련시켜 준 거예요. 계속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학습을 누가 시켜 줍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연속적인 배열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뿐인 것이지 AI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인간이 개입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개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는 겁니다. 다음 86페이지 세 번째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AI에게 알려준다. 이 부분 중요하죠. 아까 이론 측에서도 AI를 작업에 초대한다라는 표현 쓰는 것처럼 이 저자는 지금 AI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 8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AI가 생각한다 라고 쓰는 대신 AI가 생각한다라고 쓰겠다. AI가 생각한다 라고 쓰는 대신 AI가 생각한다라고 쓰겠다는 말이다. 여기서 이 문장을 제 똑같은 문장을 똑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잘 보시면 이 AI가 생각한다라는 부분에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문장은 작은 따옴표가 없습니다. 이 작은 따옴표의 유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문가 중에 AI를 의인화하는 것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AI가 생각한다를 그 따옴표를 넣는다는 것은 AI는 생각하지 않는데 AI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따옴표를 안 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AI는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예요. 의인화는 인간이 아닌 것에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다. 맞죠? 의인화라는 것이 인간이 아닌 것에 인간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구름에서 사람의 얼굴 사람 같아. 뭐 이렇게 뭐 구름이 나에게 미소 짓고 있네. 태양이 화를 내는 것 같아. 하늘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아. 비를 내리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의인화잖아요. 근데 사실 AI를 의인화하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사람처럼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4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4원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AI를 앞으로 사용하게 될 최악의 AI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 AI가 혁신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AI가 최악의 AI인 것이고 훨씬 더 혁신을 거듭한 효율적인 사용자 프렌들리한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AI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가정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한 소규모 오픈 소스 AI 플랫폼도 등장할 수 있고 AI는 읽고 쓰고 보고 듣고 음성과 이미지를 생성하고 웹을 탐색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AI가 어쩌면 최악의 AI다라고 가정하시고 계속 AI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발전할 AI에 익숙해지시라는 그 태도인 겁니다. AI와 어떻게 우리는 함께 살아갈까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는 이 채널에서 종종
LLM이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가져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이 LLM은 이메일과 웹브라우저처럼 널리 쓰이는 도구와 통합될 것이고 AI 개발의 다음 단계에서는 더 많은 AI 에이전트가 등장할 것이다. AI 에이전트란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인간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반자율 AI를 말한다. 이렇게 AI 에이전트 시대로 거듭나면서 더 한번 도욕하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AI가 최악의 AI다라는 원칙을 가지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AI를 사용하는 네 가지 원칙을 한번 주지하시고 AI를 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 AI 시대에 더 효율적으로 잘 어울리는 삶을 더 효율화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책을 보는 이유는 결국 이 AI 시대 나의 삶이 혹은 내 주변의 삶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듀얼 브레인이라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이코노미스트 선정 2024년 올해의 책, 이 책을 저의 독서 감상문 북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시면 2부에서 사람으로서의 AI, 창작가로서의 AI, 동료로서의 AI, 교사로서의 AI, 코치로서의 AI 이게 각각이 2부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AI가 여러 부문에 걸쳐서 확대 적용되고 있으니 이 AI를 이해하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본문에서. 근데 저는 이 책에서도 마지막 챕터 우리의 미래와 AI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261페이지입니다. SF적인 요소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설명하는 모든 것은 허구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마치 지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놀랍도록 잘 속일 수 있는 기이한 외계지성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 안 드렸지만 AI가 활용된 자율주행의 모습이라든가 또 AI가 활용된 혁신 금융 서비스라든가 안면 인식 기술만 보고도 안면 인식 기술로 저를 알아봐요.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고 저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당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죠? 그럼 키오스크를 앞에 섰을 때 어때요? 이 키오스크가 저를 못 알아보면 제가 찾는 그 메뉴를 골라야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눌러야죠. 근데 이 키오스크가 안면 인식 기술로 저를 알아봐요. 저를 알아보고 당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 하죠? 예스만 누르면 돼요.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해요. 그죠? 왜냐면 이 키오스크는 저의 소비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안면 인식 기술로서 저의 소비 패턴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실 때 그 카드를 따로 꺼내지 않잖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결제사산으로 자동 결제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키오스크가 저의 소비 패턴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지만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AI 기반의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반이 아닌 키오스크는 좀 불편한데 AI 기반의 키오스크는 더 편리해진다. 그러니까 지금의 키오스크는 과도기인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AI 기반의 키오스크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허구가 아니고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세상 어딘가에 이미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사례가 중국의 알리페이가 이용하고 있는 스마일 오더 기술입니다. 스마일페이예요. 스마일페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미 어딘가에 있는 기술들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생각보다 내 삶에 더 가까이 와 있구나. 정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AI is everywhere라고 가정하고 이 이야기를 더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향후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262 페이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 AI가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를 들면 262 페이지에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AI를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최고의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자. 라고 먼저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64 페이지에 AI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거나 AI가 몰고 올 변화를 쉽게 억제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AI의 영향에 대처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는 거죠. 근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시나리오,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가 있습니다. AI가 느린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I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하급수적인 기술 성장은 결국에 둔화되기 마련이다. AI도 곧 그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설명하자면 1년에 10배씩 성장하고 있던 것이 1년에 10에서 20% 정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둔화된다는 것이다. 10배씩 성장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10% 성장, 20% 성장, 성장 둔화가 있는 거예요.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 둔화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선 급증하는 훈련 비용과 규제 요건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가능한 시나리오죠. 이런 식으로 느린 성장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272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정하고 싶습니다. 시나리오 3번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입니다. 모든 기술 성장이 빠르게 둔화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의 칩의 처리 능력이 약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의 법칙은 지난 50년 동안 지켜졌다. AI의 성장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플라이휠, 즉 차세대 AI를 개발하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울 수 있다.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273 페이지로 가면 향후 10년 안에 AI의 능력은 수백 배 향상될 것이다. 인간은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시각화하는 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SF 소설과 추측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의 성장 속도를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이 부분도 먼저 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277 페이지에서 시나리오 네 번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마저 읽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기계가 인공 일반 지능에 도달하고 일정 형태의 지각을 얻는다. 기계는 인간만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인간의 지능이 기계 지능 발전의 상한선이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런 AI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AI를 설계할 수도 있으며 그래서 결국 초지능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우위는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AI가 오히려 인간의 우위를 넘어서는 기계의 신과 같은, 그러니까 AI를 이제 신처럼 가정하는 거죠. 이런 정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게 AI가 등장한 우리의 세상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이 두꺼운 책에 담겨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제가 다 전해드리려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네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 네 가지 이외에 다른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겠지만 많은 분들은 또 AI가 신처럼 변화할 수도 있다. 혹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서 사람의 지능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런 3, 4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한 모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미래 속에서 그냥 'AI는 뭐 귀찮아. AI까지 내가 활용해야 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가 최악의 AI 수준이다.'라고 가정하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제 그 같이 공부했었던 제 박사과정 때 같이 공부했었던 동료들과 아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BCG라는 보스턴 어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어떤 이야기를 해 줬냐면 어 모든 컨설턴트가 모든 컨설턴트가 AI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경영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I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서치 웍을 대신해 주는 AI를 그 플랫폼을 B2B로 그 솔루션을 이용할 것을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모든 컨설턴트가 이 AI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이 리서치 어시스턴트 연구 보조원이 해야 할 그 역할들을 AI가 대신해 주는 것이고 그럼 연구 보조원 3명 정도를 채용해도 될 걸 이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한 명으로 채용 규모를 줄여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컨설턴트가 AI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AI를 대신할 그러니까 AI가 없던 그 연구 보조원을 활용하는 시대에서 AI를 활용하는 시대로 바뀐 이 컨설팅 펌의 모습을 보면 결국 누가 더 경쟁력을 확보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AI를 활용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보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서울대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채널에도 나오겠지만 전 분야에서 의료 산업 또 컨설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유통업, 금융업, 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서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우리는 이런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대처할까? 나는 그러면 어떤 역량을 확보할까? 라는 것을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AI가 도입된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림 그려보고 그러면 그 그림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춰 나갈까? 그래서 나는 이 AI 시대에 어떻게 키맨으로서 인재로서 역할을 다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또 들어드린다면 이 책에 나온 사례는 아닙니다. 듀얼 브레인이라는 이 책에 나온 사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지금은 독서 감상문을 말씀드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테슬라라는 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을 쭉 나열했을 때 테슬라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11위에 해당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 매출액 수준 11위입니다. 그런데 이 10위까지의 매출액 상위 기업, 자동차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글로벌 자동차 탑 10 기업은 현재를 열심히 잘 달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매출액이 높은 거예요. 그죠? 매출액이 작지만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어제 오늘의 주가를 논하는 게 전혀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테슬라는 미래를 달리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를 그림 그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그림 그리는데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세상이 여러 가지 곳곳에 변화가 있겠구나. 그럼 여러 정말 무궁무진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려면 또 지금부터 1 시간 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업은 어떻게 바뀔까? 기존의 자율주행차가 아닌 사람이 운전할 때는 사고 나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운전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되어야 되니까 보험을 누가 가입하는 겁니까? 운전자가 가입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이제 누구의 책임이 돼요? 제조사의 책임이 돼요. 그럼 이제 누가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제조사가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럼 제조사가 보험에 가입하고 제조사 더하기 보험 서비스의 패키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보험업을 스스로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있다면 여러 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그걸 가장 먼저 그림 그린 회사가 어딥니까? 바로 테슬라입니다. 2011년에 미국의 한 주에서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최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한 가지 사례만을 말씀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 그 어떤 기업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주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에 걸맞는 비즈니스를 영위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이 미래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투자자로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이 AI가 분명 범용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죠.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범용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고 증기가 세상을 바꾼 1차 산업혁명, 전기가 세상을 바꾼 2차 산업혁명, 또 인터넷과 PC가 바꾼 3차 산업혁명 이후 이 AI가 또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AI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그러면 나는 그 달라진 세상에 어떤 준비를 할지 어떤 역량을 갖출지 이런 것들을 그림 그려 보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면에서 듀얼 브레인이라는 이 책을 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은 AI의 결정적 한 해가 될 것이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거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북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